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말복을 지나서 오늘은 견우와 증녀가 만난다는 칠석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행보가 있는 날이죠. 자, 더위를 잊고 로맨틱함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오늘의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복이 지나고 더위가 조금 누그러든다는 소식인데요.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간밤에는 바람도 꽤 선선하고 아침에도 더위가 덜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제 옆에 세워져 있는 날씨판이 넘어갈 만큼 지금은 시원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최혜정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출근길이 한결 수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서울만 해도 무려 27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고요. 기온으로만 봐도 어제 이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낮아져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꿉꿉함에 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내기 바쁘다고 전했는데요. 오늘은 상쾌함이 감도는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북동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쪽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고요. 서쪽 지방은 폭염경보에서 주의보로 한 단계 완화되었습니다. 낮 기온 서울 34도, 대전과 전주, 광주 35도 등 서쪽 지역은 여전히 33도 안팎까지 올라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는 반면 강릉은 27도, 안동, 대구 29도, 창원 30도로 동쪽 지역은 3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태풍 룸비아에서 만들어진 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낮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으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오존 모두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의 태풍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태풍 룸비아는 오늘 오후 세력이 약해지겠는데요. 여전히 전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에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높게 이니까요. 주말을 앞두고 해수욕장 물놀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높은 파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제19호 태풍 솔릭이 괌 북서쪽 해상에서 북석 중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부근 해상으로 이동해서 이후 강도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예상 경로라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동 변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오겠고요. 이후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날씨입니다. 깨끗한 공기에 습도도 한결 나아졌으니까요. 주말까지 여유로운 날씨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엔 곱니다. 네. 먼저 여행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Oh my love, what are we doing here? This little heart racing through the gears, lining up our cigarettes and 네,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여행지는요 강원도 정선의 한백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태백산, 소백산은 굉장히 익숙한데 네. 한백산은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네, 저는 처음 듣거든요. 네, 모두가 이 태백 산맥에 속해져 있는 그런 예. 산들이지만 사실은 네. 태백산의 그늘에 가려서 오랜 기간 잊혀져 왔던 산이 바로 이 한백산인데요. 그 태백산맥 그 종주 붐과 함께 요즘에는 만항제, 한백산 그리고 은대봉과 두문동제의 장쾌한 그 산 등성이들이 재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곳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곳입니다. 인근 태백산이 겨울 설산으로 유명한데요.
이곳 한백산 역시도 겨울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특히 요즘에 가시면 그 만발한 야생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별명도 있습니다. 천상의 화원 혹은 산상 화원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예, 정말 꽃이 너무 예쁜데 다양하네요. 정말 정상 부근이라면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한백산은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해발 고도가 1,572m에 달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네. 정상에 이제 그 텔레비전 예. 방송 그 송신 탑이 있다 보니까 예. 그곳까지 차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길을 왔군요. 네. 예. 산을 타기 힘들어하는 분들은 뭐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네. 야생화들도 아름답지만 좀 네. 전에 다들 보셨죠? 이 숲나무들이 빽빽해서 네.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면서요. 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이곳을 찾는 분들이 아주 아우. 많은데요. 네. 낙엽송 군락이 지나치기엔 정말 아쉬운 그런 곳입니다. 특히 여름에 이른 아침에는 만왕제 정상에 안개가 자주 끼는데요. 그 풍경 또한 아주 그림같이 펼쳐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같은 폭염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가시면 이불이 없으면 자지 못한다 할 정도로 진짜요? 상당히 선선하고요. 또 8월 말에는 이미 난로가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을 그래요? 그런 정도로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자욱한 안개를 보니까 또 운치도 있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트레킹 때문에 산을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걷는 코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만항제와 이 한백역을 잇는 운탄 고도라는 길인데요. 총 길이가 9km에 달합니다. 뜻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구름 운자에 평탄할 탄자, 그리고 높을 고자에 길 도자를 쓴다고 하는데 네네. 말 그대로 구름이 양탄자처럼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고지대 길이라는 뜻입니다. 네. 물론 이게 원래의 뜻은 아니고요. 본 의미는 운송할 운자, 네. 즉 옮길 운자에 석탄 탄자를 써서 석탄을 옮기던 고지대의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제 때부터 이미 석탄 광산들이 아주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광산들을 잇는 도로가 놓여지게 됐고 그 길을 따라서 지금은 백패킹 혹은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차를 볼 수가 없는데요. 네네. 지난 1989년에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에 네네. 광산들이 이제 폐광되면서 예. 지금은 차보다는 저렇게 걷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우. 특히 겨울에는 이렇게 썰매를 가지고 트레킹하는 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운탄 고도입니다. 아우, 지금 더운 여름인데 이야, 눈을 보기만 보니까 해도 네. 시원해지네요. 가슴이라도 시원해지네요. 그러니까. 예, 눈도 시원하고. 네. 자, 여기 보니까 이 산에는 또 연못이 있다면서요? 네, 이름이 이제 도롱이 연못이라는 곳인데요. 사실은 좀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네. 원래부터 있던 그런 이 연못은 아니었고요. 석탄 광산이 이제 그 함몰이 되면서 네네. 생겨난 자연스러운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아우, 아름답다. 생겨난 야. 그런 연못입니다. 네. 이곳에는 이제 도롱뇽이 아주 많이 산다고 하는데 석탄 광산에 이제 일하러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들이 가서 이 도롱뇽을 많이 이렇게 관찰 혹은 살폈다고 해요. 그도 그럴 네. 것이 이 내부에서 가스가 폭발하거나 하면 그 가스가 분출이 되고 이 도롱뇽은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여인들이 가서 뭐 기도를 하기도 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여인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분이셨네요. 예. 자, 그런 사연이 있는 또 네. 도롱이 연못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만항제부터 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네. 종착지가 아까 네. 한백역이라 그랬죠? 네네. 예. 이 한백역 한때는 없어지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 깊은 산골에 있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네. 1957년에 지어졌지만 지금은 여기 재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1957년 준공할 때 누가 네. 왔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지금 저 그 장면인 것 같은데. 예, 누구죠? 네, 주한 미 대사 월터 하울링 대사입니다. 그리고 이분 외에도 이제 이 주한 자유중국 지금 예. 타이완이죠. 그곳 대사도 왔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지금은 이제 그 명칭으로 바뀐 당시 상공부 장관이 왔을 정도로 예. 사실은 국가적인 행사가 바로 이 한백역 준공식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우리 한국 경제의 견인차 네네.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석탄 산업이었는데요. 네네. 그 석탄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국제적인 인사들도 함께 했던 곳이 바로 이 한백역 준공식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랬던 한백역이 왜 철거가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1989년에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말 그대로 이제 채산성이 떨어지는 이 석탄 광산들을 폐광하는 조치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찾는 이들이 그리고 이 지나가는 석탄 이 기차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2006년 10월에 급작스럽게 이제 철거가 저렇게 사진처럼 됐는데요. 이후 마을 사람들이 성금을 걷어서 우리 마을의 역사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의 가장 큰 지역이 어딜까, 공간이 어딜까를 고민한 나머지 이 한백역이라는 결론에 닿게 됐고요. 해서 말 그대로 성금을 걷어서 다시 복원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근현대 문화유산을 복원한 최초 사례이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 한백역과 조동리 마을이 기록사랑 마을 1호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궁궐이나 사찰 같은 곳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맞아요. 문화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또 녹아있는 것이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현대 문화유산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를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한백역 그리고 운탄고도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의 산업화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산업화를 함께했던 역사적인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우리 권 작가님은 피서는 다녀오셨나요? 사실 못 갔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 만항제 쪽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지금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예전에 이 겨울에 갔을 때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는데 겨울에도 좋았지만 여름에도 참 시원한 곳이 만항제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이 운무도 좀 살펴보고 또 주변에 다른 산 트레킹도 함께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곳 만항제와 한백산처럼 여름 휴양지로 괜찮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더위가 풀린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으실 것 같은데 다녀오시면 좀 또 소개해 주시죠. 두꺼운 옷 입고 가셔야겠네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 화재가 이슈가 되면서 내 차도 혹시 예외가 아닌 게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인지 소화기를 비롯해서 자동차 안전용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요. 소화기는 어디에 두는 게 좋고 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여러분께서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연일 불길에 휩싸이는 차량들. BMW뿐만 아니라 국산차 화재 사고도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불안합니다. 실제 차량용 소화기를 비롯한 안전용품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소화기를 차량에 어디 비치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팔린 차량용 소화기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배 많았습니다. 차에 불이 붙었을 때 차량 앞부분에 있는 보닛을 여는 건 위험합니다. 가급적 멀리 떨어져 바람을 등지고 소화액을 뿌려야 합니다.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이 내 앞으로 달려올 수 있어요. 특히 차량용 소화 스프레이는 초기 화재 진압용이기 때문에 화재가 크게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수납 공간이나 조수석 측면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주차를 할 수 없으면 햇빛 가림막을 사용해 차량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도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떤 분이죠? 네, 자 오늘은요. 그래도 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연자는요. 이렇게 막막하기만 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입니다. 얼굴을 딱 뵈면 어떤 분인지 알 거예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박종복 부동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제가 김병만 씨를 닮았다고 해서 부동산계의 달인으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박종복입니다. 아우, 듣고 보니까 닮았네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병만이가 키가 좀 컸나. 이제 낯이 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또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실 거죠?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미래 알면 행복할 수 있답니다. 네. 저희가 부동산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자산의 대부분,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너무도 많이 알고 싶은 정보가 많은, 그렇지만은 잘 정보를 몰라서 접근 못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노후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의 미래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은 끝날 때쯤 돼서 많은 걸 배웠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는 될 겁니다. 네. 첫 번째, 당신의 노후는. 자, 본인들의 노후, 특히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들의 노후를 한번 질문을 해봤는 통계가 있는데요. 자, 걱정하지 않는다가 30%예요. 얼마 안 걱정한다가 61. 또한 노후를 자식과 함께 이 같이 산다는 15%. 그런데 따로 산다가 85%인데요.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15%가 정말 자식이 좋아서 같이 살자. 며느리가 너무 괜찮아서 같이 살자가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결혼, 분가를 시켜줄 수 있는 부모님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자는 거죠.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고 마음이 씁쓸한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들도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MC도 김현욱 씨도 마찬가지고 왜 저를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노후가 걱정이 되시나 보죠. 좀 걱정돼요.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그 통계조사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60에서 64세는 전혀 물려주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네요. 35.8이에요.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연세를 드실수록 자녀들에게 상속증여를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더 건강이 악화되고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녀들 걱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통계가 나온 이유를 보면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분들의 노후 자금 20년 정도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필요한지 아세요? 얼마 필요하죠? 대략 3억 6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균 가격 한 채가 나의 노후 자금이라는 거예요. 물려주시면 안 되네. 그렇죠. 본인들이 물려줄 거 걱정보다 본인 걱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보통 정도의 생활비로 계산했을 때 월 150만 원 정도 썼을 때는 3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넉넉하게 골프라든가 건강검진도 좋은 데서 하고 이럴 경우는 7억 2천만 원 써야 된다는 얘기죠. 2배 이상 그렇죠. 얘기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나의 노후의 자금이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파트가 융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융자가 그러네요. 있죠. 또 아파트가 은행 것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명의만 4명이고 매달 또박또박 주는 이 은행 거죠. 이자주니까. 그 다음에 은퇴 후에 여성분들한테 남편이 어떻습니까? 귀찮아. 그 45%에는 주제 자체가 남편이 귀찮아네요. 그렇죠. 그 45%에는 우리 아내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포함되어 있는데 44%가 부부가 하루에 서너 시간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냐? 집에 있지 마라. 밖에 나가라. 그렇죠. 밖에서 돈 쓰라가 아닙니다. 뭐를 나가라? 돈 벌어 하라. 자, 그러면 지금 그 통계청 자료 보면요. 은퇴 나이가 평균이 49.1세예요.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특히 이제 2018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55세에서 78세 되시는 분들의 62%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주유소든 어디든 일을 찾아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집에 있어도 아내 눈치 보이고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것보다는 몇 프로는 벌어와라. 또한 이제 남녀 차이가 또 있습니다. 걱정, 고민, 베스트 3를 보면요. 남자나 여자나 건강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2, 3위가 다르네요. 그렇죠. 남자는 아내 걱정을 다물 합니다. 아유, 순수한 남자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그런데 아내는 돈이네요. 돈이 28%, 남편이 16%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현실한 거죠. 예, 너무 착하고 돈 못 벌어온 남편보다 조금 착하지 않더라도 돈 잘 벌어온 남편이 좋다. 네. 그 다음에 OECD 통계를 보면요. 네. 자, OECD의 평균 그 빈곤율이 12.5%예요. 45.7%. 멕시코보다도 높아요. 아니, 이 놀라운 거는 일본은 사실은 고령화 시대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네. 일본보다도 굉장히 높네요. 우리가. 일본은 거의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금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자녀. 어떻게든 자녀한테 더 물려줘야 되겠다. 이건 뭐 정서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저는 OECD에서 45%한 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자, 우리 평균 재산 우리가 3억 9,508만 원을 겁니다. 대한민국 1인 개인 자산. 네. 그런데 85.6%가요.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4억 가까이 되는 자산은 중에 3억 5천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 대한 그 애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평생에 집은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지금까지 부동산밖에 자기의 자산을 증식시켜줄 만한 게 없었어요. 한번 너무 단순한 상품이면서도 단순하게 돈 벌 수 있었죠. 네.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사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맞아요. 또 10년, 20년 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통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운, 주먹구기식은 통하기 어렵다. 이런 대목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 내가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했다든가 뭘 취득했을 때 가격이 10%가 하락했다. 그럼 본인 총 자산의 8% 정도가 손실을 봤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신중해야 돼요. 예, 그래서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돈이 있든 없든 전문 지식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좀 그 재미난 부러운 분들. 네. 저 두 분도 여기에 속하십니까? 아니, 물으면 뭐합니까? 지금 100억대의 빌딩을 이제 한 2, 3년 사이에 취득한 연예인들이에요. 1위가 빅뱅. 그렇죠. 대성군이 1위예요? 1위입니다. 네. 오, 저는 빅뱅이라고 해서 GD 정도가 1위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한 건물만 가격이에요. 건물 하나? 여기에서 지금 이병헌 씨나 송승헌 씨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한 700억, 800억 정도. 아까 건물이 한 두세 개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빌딩만 취득했을 때 가격을 평가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연예인들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은 CF라든가 이런 방송 출연료들이 많이 상승됐고 본인들의 노후 걱정이 가장 1번이란 거예요. 과연 이 화려함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안정된 매월 월세가 나오는 수익률이 나오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스타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본인들이 취득했다. 취득할 때 현금을 다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취득할 때 본인 자산의 몇 프로 정도를 대출받고 부동산 샀을 때 투기냐, 투자냐, 재테크냐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거 그 정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그 대출 금리가 적고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 때는 무력의 대출을 받고 사더라도 이자를 내더라도 가격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출 금리가 점점점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침체돼 있고 이제는 이게 거의 뭐 한 2, 3년 전부터는 이렇게 될 거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로 와닿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투기는 자기가 사는 부동산을 살 때 50% 이상을 대출받고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면은 2억 5천 이상 대출받고 사면은 투기로 보시면 돼요.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나는 재테크였는데 내가 투기했었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두 번째, 투자는 사는 금액의 40% 정도의 대출받고 샀을 때가 저희는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재테크는 뭐냐? 사는 금액의 30% 미만의 대출 받는 경우를 재테크로 보셔야 돼요. 그래요? 근데 보통은 재테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뀐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70인 경우. 근데 그거 다 투기였네요. 투기죠. 이런 경우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자를 내다가
지치는 거예요. 또 이자가 지난달보다 조금씩 올랐어요. 또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 이자만 내면 됐는데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원금 상환까지 매달 분할해서 같이 갚으라고. 처음부터 그렇죠. 상환. 평균 직장인 월급이요 335만 원 정도 계산합니다. 그럼 이자 내고 이것저것 하면은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335만 원이면 한 푼도 안 쓰고 9년 정도를 저축을 해야 전국에 있는 아파트 평균 가격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생각 못하고 현금도 없이 대출 받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네, 또 경매도 아까처럼 대출 많이 받은 분들이 경매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자 올바른 부동산 구입할 때 순서.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네. 자 어느 게 순서라고 보세요? 예산 종류 지역이냐, 네. 지역 종류 예산이냐. 우선 예산에 맞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A번을 선택합니다. 네. 돈이 먼저 있어야지. 그렇죠. 이거는 그전에는 맞았어요. 2017년도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까지는 맞았는데 네. 이제부터는 정답은 뭐냐? 지역 선택이에요. 그래요? 네. 가격 오름세,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같은 은행인데 네.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냐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달라요.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대출 금액도 달라요. 오, 이거 차별 아닙니까? 열받죠. 열받죠. 네. 그래서 현실이네. 이제는 예산보다 지역적인 선택 연구를 가장 우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종류라면 아시겠지만은 부동산이란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한 바구리죠. 거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네. 오피스텔도 있고 어느 지역에 어느 부동산 종류를 나는 이 돈 가지고 살 거야. 이런 분들은 실패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돈만 가지고 움직이다가는 이제는 오히려 지식이 있는 지역 선택을 볼 줄 아는 1억 가진 사람이 돈만 2억 있고 지식이 없는 분들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본인이 그 김현우 씨 같은 주 거래은행 있으세요? 네. 번호표를 뽑아요, 안 뽑아요? 뽑죠. 그리고 가면은 바로 지점장실 같은 데 이렇게 못 들어가죠. 이런 경우를 주 거래 은행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자주 가는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단골은행. 단골은행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 주 거래은행 정도 되면은 번호표 안 뽑고 바로 그냥 지점장실이나 지점장실로. 뭐 부점장실. 딱 가면 차 준비해 있고. 그다음에 사은품, 치약이든 칫솔이든 우산이든 싹 받고 이게 주 거래은행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대출이 나는 있다. 자, 있는 분 중에 나는 대출 금리가 연 몇 프로 지금 이자를 내고 있는지 예금이 돼 있다. 예금 금리가 나는 얼마 정도 이자를 받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 번씩 문자에 찍히더라고요. 찍히죠. 자, 은행에서는요. 우는 아이한테 젖 물린다는 식이에요. 금리를 낮춰달라고 전화 오고 앓는 소리를 내가 다른 은행으로 갈 거다. 금리 안 낮추면 이렇게 해야만이 낮춰주지. 혹시 전화해서 갈 거다 그러면 어서 가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김현우 고객님 대출 금리 낮춰드릴게요. 이렇게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금리도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또 뭐냐 대출 받을 금리나 모든 거는 본인이 대출 받을 때의 신용 등급은 거기 뭐 들어가느냐 월급. 그 다음에 직급까지 다 들어가요. 또 어느 정도 회사냐. 김현욱 씨를 오늘 비교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대출 받을 때 과장이었어요. 연봉이 4천이었고 이때 대출 받을 때의 금리하고 이자가 지금 내가 부장으로 승진했어. 연봉이 6천만 원이 됐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은행에다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서 난 그때부터 당시보다 수입도 늘었고 직급도 올라갔다. 금리 낮춰달라고 하면은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행 직원이 뭐 승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예금 금리는 조금 주고 이자는 많이 받아가려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반대로 예금 금리는 더 받고 대출 이자는 조금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뭘 산다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다주택자. 지금 이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양도세부터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잖아요. 자, 집이 세 채가 있다. A라는 집은 3억 원짜리예요. 근데 미래 가치가 있어요. B라는 아파트는 4억 원인데 미래 가치가 그냥 보통이에요. 그런데 C라는 아파트는 5억짜리인데 미래 가치가 없어.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부터 팔아야만이
양도소득세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은요. 네. 극과 극은 피해야 됩니다. 4억 원 아파트. 노하우가 생기셨네요. 4억 원. 그럴 수 있죠. 자, 얼핏 보기에는 가장 비싸면서도 가치가 없는 저는 5억 원 아파트 C를 선택할 근데 저거는 팔면은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해석은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3억은 답은 틀렸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뭐냐? 3억 원을 팔아야 돼요? 왜? 자, 3억 원 아파트가 20% 오르면 어떻게 돼요? 6천만 원 오르죠. 그러네. 3,600만 원이래요. 자, 5억 원 아파트가 20% 오르면 얼마예요? 1억이 올랐죠. 예. 가장 세율 자체로 최고 세율 62%예요. 예. 그러면은 3억 원 아파트를 가장 규모가 적고 양도 차익이 적잖아요. 팔아도 양도세가 적게 나오죠. 올라봐야. 그래서 3억 원부터 팔고 다음에 4억 원 팔고 나중에 이제 5억 원짜리 아파트는 팔아도 1가구 1주택이니까 또 9억 원 이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 대부분 미래 가치가 있는 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팔죠. 네네네. 그래서 이걸 계약을 하고 자기가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나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를 미리 짚지 않고요. 매매 계약 이후에 세금이 얼마 나오나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그 계약했던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나 이거 계약 물르면 안 돼요? 나 잘못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부동산 법상 팔은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잖아요. 네. 해약하게 되면은 100을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그럼 100 줘라 해약할게. 이게 아주 그 울분을 터뜨리는 경우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전에는 이 다주택자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옛날 부동산 지시, 세금 지시만 가지고 여보 우리 가장 영양가 있는 거는 가지고 있고 영양가 없는 거 팔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제 그분들은 3억이니까 미래 가치를 한 10억까지는 가겠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죠. 네. 자,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었을 때 자, 단점보다는요. 장점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많지 않아요. 꺼려 하시잖아요. 꺼려하죠. 남편 단독 명의로 공시가가 4억짜리 하나, 그다음에 3억짜리 하나, 합의 7억 원이죠. 7억이네요. 7억 원 가는 아파트 1가구 2주택의 아파트를 남편 혼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4억짜리, 3억짜리 똑같은데 부부 각각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공동명의도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나요? 반반 뭐. 그건 확인 나름이에요. 나는 6대 4 하겠다, 9대 1로 하겠다. 그런 제시하면 되는데 이건 5대 5로 가정했을 때.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남편 혼자 명의로 가지고 있었다. 1가구 2주택이면서 6억 원 이상이면은 종부세 대상이에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구나.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다. 그럼 공시가 7억 정도 돼요. 그럼 각각이잖아요. 그럼 1인당 3억 5천이에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공동명의라면요. 은행에 대출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두 분의 사인을 대부분 은행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배우자 몰래 할 수가 대출받기 어렵고 또 제3자에게 판다? 그러면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지 않으면 팔지 못하죠. 자산도 지킬 수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늘 여기 어머니 계신 분들 남편 혼자 명의면요. 집에 가서 당장 바꿔달라고 해보세요. 저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 땡땡땡이 필수다. 뭐가 필수일까요? 뭘까요? 지금 보니까 다 탈 것들이에요. 기차, 지하철, 자전거, 자동차. 알겠습니다. 직접 뛰어라는 거지. 몸으로 뛰어라. 맞죠. 발품과 비슷한 단어. 세 글자. 끝자를 말씀드리면 살. 역마살. 역마살이에요. 역마살이 이 역마살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 부동산을 사는 분들이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이죠. 아주 낮 시간이요. 딱 해가 반짝반짝하고 좋을 때 그때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을. 그런데요. 부동산은 요일마다 달라요. 월요일에 유동인구, 화요일에 유동인구, 주말로 갈수록. 그다음에 간 날은 해가 반짝반짝 날이 좋았어요. 비가 오는 날 갔어. 비가 새. 누수가 돼. 밤에 가니까 네온 사인들이 유흥업소 골목에 불빛에 막 정말 소음에 깜짝 놀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가볼수록 실수는 적다. 그리고
승용차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요.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승용차, 도보 여러 가지를 이용해 보면 승용차는 지하철에서 미터기 찍고 쭉 가보니까 한 5분이야. 걸어가는 것도요. 같은 500m도요. 내리막 500m하고 오르막 500m하고 달라요. 그런 건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항상 역마살 있는 분들 저희가 부동산 재테크는 실패할 확률은 그러니까 자산 증식을 떠나서 실패할 확률은 떨어진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좋은 편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해봤어요. 핵심 포인트네요. 자, 첫 번째 노후 자금을 체크를 꼭 해봐라. 그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일한 자산은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이제는 잘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럼 뭐냐? 부동산만 가지고 자산을 증식시킬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분산 투자, 금융 상품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해서 위험한 리스크를 줄이는 일. 우리가 많이 알죠.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담아서 담아라. 네. 알긴 아는데 오로지 나는 이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출 금리,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은 내일 은행 가서 꼭 그거나 체크해서 한번 그냥 이자 또박또박 빠져나가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금리가 정상적인지를 꼭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변동금리로 하니까 자기가 금리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맞아요. 고정금리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뭐 1년이나 3년 고정금리하면 이자가 높으니까 나 변동금리를 내요. 대출 받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네. 은행 직원도 그렇게 유도를 해요. 또 유도를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은 그래서 이자 금리를 정확히 모르겠는 거죠. 어떤 날은 많이 빠져나갔다. 조금만 이걸 꼭 짚으시고 그다음에 큰 예산으로 를 모은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 지역적인 선택을 더 연구를 많이 해라. 그다음에 부부 공동명의. 자, 부부끼리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내 권리, 내 자산은 스스로 인정받고 지키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다음에 자산은 증식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게 중요하다. 욕심 부리기보다는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7가지 계명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네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 있는 분은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네.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이 얘기는 하셨는데. 네. 이런 질문 자체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아니면은 정보력이 좀 있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저는 이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했는데요. 예전에 60, 70년대부터 부동산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주택 부족 현상이 있었죠. 주택 보급률이 이제 부족했었죠. 그러면서 시간 지나면서 아파트를 사고 주택 사서 가격이 오른 시대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요. 100% 넘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데나 사도 그냥 자기랑 몰랐죠. 다 올랐으니까. 자기는 몰랐죠. 굳이 지역을 고를 필요가 없었죠. 그냥 눈 감고 그냥 뭐 서울 경기는 지도에다 송곳 던져가 꽂혀진 거 사도 그냥 올랐어요. 네. 그 정도로. 세금이 그렇게 또 많이 걷어지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꼭 구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2017년도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5만 명 정도 돼요.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입주 물량이 기본적으로 40에서 45만 가구씩 되고 있어요. 자, 많고. 1가구 다주택,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면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니까 안 사고 있고 집은 계속 짓고 있고. 그럼 이제는 원래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은 공급이 좀 부족하고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급은 넘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집을 여러 채를 가져야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부동산 투자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한 금융 상품 여러 가지 투자처를 좀 분산시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그죠? 그렇죠. 네, 금융 상품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개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주택 공급률만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의 것들, 예를 들면 오피스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상가도 있고 또 뭐 요 땅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분양을 할 때요. 분양 가격이죠. 잘못하면 거품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저 땅을 얼마에 주고 사서 거기에 건물 공사 비용이 얼마 들어가서 이걸 얼마에 분양하면 우리가 얼마 남으라고 해서 분양가 측정이 됐었어요. 지금은 건설사들이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 수익이 몇 프로 나오게끔 하면은 이걸 분양가격에 이렇게 맞추자. 역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상태로 계산하니까 분양가를 높여놓고 분양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졌어요. 월세가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 그 임대료 차이로 해서 내 자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세입자 위에 건물주의 조물주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반대입니다. 조물주의 건물주, 건물주의 세입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명절날 세입자한테 과일 갖다 줘야 돼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임대료 잘 내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 있습니까? 이게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분들이 아까 상가 투자에 실패했던 분들이 아니 내가 월세 뭐 이 금액이었는데 200이었는데 야 250 줘. 난 나갈래요. 그래 나가 들어올 사람이 있었는데 다음 차로 들어왔는데 월세 연체. 은행 이자는 연체, 세입자 월세 연체든 뭐든 관심 없어요. 그렇죠. 이자는 받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자 내는데 월세 받아 내야 되는데 못 내니까 있는 돈 메꾸고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경매시키든가 아니면 파산하든가.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그 아파트도 공급 물량이 너무 많고 오피스텔도 위험하고 오피스텔이 더 위험하고 상가도 위험하고. 그렇죠. 야, 그럼 뭐 쉽지 않네요. 땅도 그러면 땅은 더 위험하죠. 이거 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20년 전에 땅 한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8천만 원 팔려면 어려운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저희 표현은 부자거지라고 그러죠. 내 자산이 이만큼 있어, 땅이. 그렇죠. 팔려야 될 거죠. 또 그런 땅들은 진짜 현금이 없으니까. 땅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은행에서 대출 기피 상품 1호예요. 자, 땅을 했을 때는 이자를 어떻게 낼 겁니까 하면은 은행에서는 이자를 어떻게 내나가 매달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평가해요. 그럼 제가 매달 은행에다가 삽으로 흙을 퍼다 주겠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씩 갖다 주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대신 상가나 이런 경우는 월세가 나오니까 월세 들어오면 이자 내겠습니다 해서 땅들은 개발이 인근에 개발이 된다든가 그걸 빼고는 지금 벌써 신도시가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땅들은 위험하다. 야,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라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찾는 것보다는 그죠?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만 좀 지키는 방식. 그렇죠. 그리고 분산 투자. 당연히 이게 정답이네. 그렇죠. 그런데 그 MC가 부동산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식을 빨리 습득하시네요. 이렇게 빨리 습득하시네요. 왜냐면 제가 원래 상담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자, 또 한 분. 해외에다가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베트남에 투자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아는 형님도 친한 형님도 얼마 전에 같이 술 한잔 했는데 베트남에다가 아파트를 사겠다고. 요즘 이렇게 해외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해놨더라고요. 베트남의 아파트 투자를 정말 제 주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실패했어요. 빨리 얘기해줘야겠네. 왜냐면 일반 분들이 좀 아시아야 될 내용이 한마디로 국내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쉽게 서울에 있는 인근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분석하는 것도 본인이 딸려요. 근데 해외? 그렇죠. 많이 베트남 1년에 자주 갈 수도 없죠. 1년에 베트남 몇 번 가셨어요? 저 한 번도 못 갔죠. 그런데 베트남 투자에 이런 분들 안 가보신 분이. 그게 뭐냐? 정보 아는 지인의 추천, 간단한 정보만 듣고 가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는 국내 자본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는 국세청에서 아주 안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돈 쉽게 빠져나가고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무조건 우리가 그 후진국이라고 표현하죠. 후진국일수록 위험 리스크가 크고요. 일단 뭐 원금은 지키는 건 둘째고, 근데 선진국에 투자할수록 일반인들이 모르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걸 또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취득록세, 우리 소유권 이전 비용은 국내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비용은 적은데 뭐가 비싸냐? 재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분들에서 해외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 지금 흑빛이 되셨어요, 얼굴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뭐 하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자산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자, 오늘 뭐 너무나 유익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박종복 전문가께서는 부동산과 이 동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는 한 5대5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5대5 정도 돼요. 아, 내가 이분 자산을 알고 있는데. 자산이 엄청나시네요. 네, 또 5대5 정도. 전문가시니까. 아무튼 오늘 부동산 세금 설계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신 박종복 부동산 전문가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디오프닝 시간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23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으로도 유명하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울산입니다.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53.2%를 득표해 지금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보수 텃밭 울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당히 당선된 송철호 시장.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노동인권 변호를 하며 늘 약자의 편에서 일해왔던 그는 울산 발전을 위해 8번의 낙선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발전국기의 신화를 이루었다. 이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울산 시대를 열기 위해 또 한 번 도전을 시작한 송철호 시장. 송철호 시장이 만들어갈 새로운 울산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진행을 맡은 동아일보 정치부장 이승원입니다. 1995년이죠.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울산광역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KTX를 타고 이곳 울산까지 직접 내려왔는데 만나보시겠습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적인 보수 텃밭인 이곳 울산시에서 시장이 되셨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십니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사실 시장님의 그 정치 인생은 사실 한 편의 드라마를 써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8전 9기 만에 당선이 되신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장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 송철호는 울산광역시장으로서 협치를 통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울산을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울산광역시장 송철호. 자, 송철호 시장님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서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 준비한 키워드는 바로 26년입니다. 16년도 아니고요. 26년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26년 만에 울산에서 이제 그 결과를 이루신 그 소감 그 과정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번 떨어지면서 내가 어떻게 버텨왔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8번 도전에서 9번째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네네. 그 사실 그 정도 횟수라면은 다른 곳에서도 출마하실 수 있었을 텐데 유독 울산에서만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생각은 못했고요. 당을 바꿀 기회는 사실은 한 3번이 있었는데 고집인지 뭔가 하여튼 이렇게 내키지 않아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그 한나라당 뭐 지금 한국당 이 당 아니면 당선 안 되는 분위기를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는 사실은 힘든 면이 있었죠. 예. 네.
한 가지 키워드를 더 여쭤볼 게 바로 이겁니다. 뒤처리 분과위원장입니다. 뒤처리 분과위원장. 여러 위원장이 있는데 하필이면 시장님이 뒤처리 분과위원장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여쭤보게 된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05년 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임명하시고 임명장 주고 이렇게 차 한잔 하시면서 내가 송철호 당신한테는 참 미안하다고 고생을 엄청나게 시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대학 시절 별명도 뒤처리 분과위원장입니다. 예. 저 적성에 딱 맞는 아주 그런 좋은 직책을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 대학 다니고 뭐 이렇게 젊을 때 좀 술이 셌던 것 같아요. 예. 대체로 그 끝에 그 문제 생기는 거 뒤처리를 제가 맡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친구들이 저 녀석이 뒤처리 분과위원장이니까 막 우리는 알아서 가자 뭐 이런 쪽으로 별명이 생겼죠. 예. 마무리 전문 뭐 이렇게 저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저희가 말씀을 이어서 대통령 절친입니다. 절친은 아시겠지만 제 친한 친구 이런 뜻이죠. 시장님을 얘기할 때 방금 이제 말씀하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저희가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반응이 어땠는지 참 그것부터 궁금한데요. 예.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셔서 아유 저는 대통령님이 참 다 이게 이루어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옛날에는 그냥 형이라고 그랬는데 아 형님 이번에 큰일 하신 겁니다 이러길래 문 대통령이 이제 송 시장님께 형님 그러셨단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너무 당황해서 아이고 그런 말씀하시라고 저는 지금 대통령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꿈꿨던 우리 민족의 그 통일의 길로 이끄는 참 민족의 그 길이 남을 칭송받을 대통령의 길로 가신다고 얼마나 내가 참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뭐라고 했죠. 그만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울산시장으로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정책을 펴실지 그동안 8번 도전해서 이제 9번 만에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그만큼 울산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또 고민들을 누구보다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관련해서 준비한 정책은요.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발전인데 사실 울산광역시 하면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의 강자이고요. 그리고 조선산업,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걸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해상풍력을 또 다른 새로운 발전의 어떤 힘으로 지금 삼고 계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과 자동차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잔치가 끝난 빈상을 제가 받은 셈이 됐습니다. 이걸 뭘로 채울까?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우리 그 조선산업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에 한 분야가 풍력인데 드넓은 앞바다가 있고 또 그 동해가스전 그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가 이제 곧 그 사용이 이제 끝나가는데 그 기지를 활용해서 그 인근에서부터 거대한 풍력 발전 기지를 단지화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뭐 한 5, 6 메가와트 정도인데 이게 지금 점점 발전해서 한 10메가와트 정도라고 우리 가능하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이 좀 드넓은 바다를 이용해서 그런 그 풍력 발전 단지를 여러 개 만들면 새로운 그 미래 그 에너지 산업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비전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분야를 옮겨봐서 그 시장님께서 구성하시는 또 시정적인 측면 관련해서 또 키워드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트리오입니다. 트리오. 트리오.
그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실은 예전에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그 옛날에 이제 트리오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트리오가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김경수 지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 경남 그리고 이쪽 지역을 아우르는 부울경 지역을 아우르는 트리오 중에 한 분으로 이제 우리 송철호 시장님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협력 발전 관계를 모색하실지 지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그 전국적인 그 관심사 중에 하나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이 철학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강조됐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와서 국정 철학의 핵심이죠. 이 핵심을 실행해 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힘을 어떻게 골고루 분산 배치시키느냐는 것인데 지금 각 단위 지방자치만 가지고는 힘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이 최소한 우리라도 동남권의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그 가능한 그 교통망, 하나의 어떤 그 문화예술까지도 그리고 관광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지방자치권이자 또 행정권이자 또 경제권으로 이렇게 묶어나가자, 결속을 더 강화시켜 나가자. 이것이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얘기는 일단 중요한 말씀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그 약간 화제를 바꿔서 송철호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제 촬영을 하신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예. 이 사진이 그때 뒤처리 문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둘이서 웃으면서 사진 찍은 바로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그 뒤처리 문과위원장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어떤 정치 입문을 권유했던 과정 그리고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역할을 하고 계셨을 텐데 당시 사정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지향적이셨어요. 그래서 변호사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변호사와 송철호 변호사를 계속 정치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엮어 열려고 자꾸 설득했어요. 80년대 그 소위 인권 변호사 시절에. 계속 그냥 변호사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나 문재인 변호사 다 싫다고 그랬죠. 그때 어느 날 그 문재인 그 변호사가 저에게 등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보고 그 등산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이게 다 거절하면 노무현 변호사가 너무 좀 외롭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중앙정치 같이 진출해서 도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죽어도 정치 체질 아니니까 형이 좀 도와주라고. 저는 정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정말 정치 저하고 같이 뜻을 제가 이게 나누고 같이 하려고 했던 분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시는 마당에 더 이상 이제 이 일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2011년쯤에는 정치를 그만두기 위해서 울산을 떠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을 떠나는 수는 저 부산 쪽으로 이사 가자 해서 가족들 끌고 부산으로 이사까지 갔는데 몇 달 안 됐는데 문재인 그 변호사가 좀 만나자고 하더니 형 내가 큰 일이 생겼는데 지금 내가 정치에 참여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그럼 형도 같이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안 한다. 나는 이미 다 끝냈다. 이제 가족들하고 철저하게 약속, 아주 그냥 맹세했다. 다시는 좀 이제 출마 안 한다고 맹세했으니까. 사모님하고 막 집사람 집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하느냐. 그러니까 형,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면 내가 지금 정치해야 될 처지인데 형이 안 하면 됩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 참 집에 와서 뭐 밤새 집사람한테 뜯기고 설득해가서 이사 간 지 4개월인가 지나고 다시 울산으로 이사를 다시 왔죠. 사모님도 오케이 하신 겁니까? 그냥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2012년 이제 총선에 또 여기 울산에 출마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두 분을 이렇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그 아주 강속구에
야구로 치면 야구 강속구의 그 투수 같은 분이에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님을 늘 생각하는 건 저는 마치 그 포수 말도 별로 없고 계속 이런저런 거 다 받아주면서 그리고 표현도 못하는 안방마냥 참아주는 그런 역할을 아주 잘하는 포수라고 생각해요. 그 두 사이에서 이게 공이 던져지고 받고 누군가 쳐내면 그거 받으러 다니면서 죽으라고 뛰어다니는 게 제 모습으로 늘 이게 생각되더라고요. 영원한 외야수다. 그런 생각. 야구로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게 세 분의 관계, 오랜 관계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또 이해가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아까 전에 이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아크릴판에 울산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해서 직접 쓰신 게 있습니다. 네네. 뭘 쓰셨고 어떤 이유에서 쓰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울산은 시민이 주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평소 저는 옛날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민 혹은 시민이 주인이다 이걸 체득화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높은 사람이라거나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것이 그게 그냥 제 삶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옆에서 들어보니까 더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시민 여러분, 울산 광역 시민 여러분께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 말씀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막상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시장이 됐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시민 여러분께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다시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시민 여러분 막걸리 자리에서 만나면 시민 여러분에게 송철호 당신 열심히 잘했어 이런 말씀 듣고 막걸리 한 잔 얻어먹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말씀 정말 재미있는 말씀, 유익한 말씀 그리고 정책에 대한 또 새로운 비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널A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오프닝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시도지사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오후 농협중앙회와 함께 우리 쌀을 부탁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는 18일 쌀의 날을 앞두고 방송인 박슬기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유명 인디밴드들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현장에는 전국 대표 브랜드 쌀과 쌀 가공식품이 전시됐고 쌀로 만든 빵 시식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8월 17일 금요일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여러분께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